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가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계속 안 나오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재판부가 경고하자 오늘 나온 건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잠시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오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미 1차를 맞으신 분들은 2차 접종 간격이 더 늘어난다는데 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됩니다. 법무부가 오늘 심사했고 조금 전 이 부회장이 포함된 광복절 가석방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나흘 뒤인 금요일에 나옵니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의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법무부는 올해 광복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오늘 낮 2시부터 열었습니다. 5시간 논의 끝에 조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 위원들도 참여해 논의한 결과입니다. 출소는 이번 주 금요일인 13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네. 심사가 이게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심사 기준을 낮췄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이 됐고 형량을 꼭 채우면 내년 7월에나 풀려날 수 있습니다. 현재 60% 정도의 형을 살았는데요. 법무부는 원래 이 형기의 55%에서 95%를 채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65%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법무부가 이 형 집행률을 5%씩 낮추기 시작하면서 이 부회장도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네, 반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 법무부가 의견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수사팀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 재계와 시민단체에서 보낸 찬성과 반대 탄원서도 접수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동기와 복역 태도, 또 재범 가능성 등 심사 기준과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은 지금도 매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 승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소라서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로 받는 마지막 재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법무부에서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법무부 앞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정의당은 사실상의 사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앞둔 시각 정부 과천청사 앞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가석방 불어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가석방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불법 합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석방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냐 얘기를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1인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정의당도 같은 시각 바로 앞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기획된 촛불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이런 국정농단의 공범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만 가석방이지
취업 제한을 곧이어 풀어주면 사실상 사면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사면인 듯 사면 아닌 사면 같은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주장해온 재계는 가석방 결정 이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총은 다만 취업 제한 등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취업 제한에 걸려 당장 현장 복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취업 제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프로포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가석방을 결정한 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남아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9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을 자신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합병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국정농단 재판 결과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재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잘못을 뉘우치는 수감자를 일찍 풀어주는 제도인데 이 부회장의 경우 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셈이 됐습니다. 법무부의 판단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체계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게 된다 그러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많이는 국민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런 헌법 정신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전두환씨, 대국민 사과하고 가세요. 피해자한테 사과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언제 사과할 겁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니 한마디. 지금 유족들 나와 계신데 한마디만 하시죠.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열린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발적인 건 아닌 듯합니다. 계속 안 나오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재판부가 경고한 뒤에 출석했습니다. 오늘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며 재판 중 나가기도 했고 법정 안에선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11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왔습니다. 1심 재판부터 오늘까지 4차례 광주에 온 전 씨는 여전히 사죄 한마디 없었습니다.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광주 시민이란 이것도. 항소심은 지난 5월 시작됐지만 2차례 공판 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아 이번이 첫 출석입니다. 전 씨 측은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경고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 씨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으로 증인 채택 등을 정했습니다. 전 씨 측이 신청한 5.18 당시 헬기 조종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회고록의 편집과 출판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신청한 헬기 사격 현장 검증은 재연이 불가능하다며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채택한 증인이 출석하면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재판에서도 두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시작 25분 뒤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해 잠시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의 우려에 대해 일주일에 2번도 할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오늘 인정신문에 나온 만큼 다음 재판부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5.18 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모여서 전두환 씨를 규탄했습니다. 전 씨를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라고 표현했고 사죄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낮 12시 40분쯤 수십 대 경찰 차벽 사이로 전두환 씨가 탄 차량이 들어섭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달걀 등이 날아들 것에 대비해 투명 우산을 펼치고 엄호합니다. 전 씨가 들어오는 길목인 법원 후문 300m 거리는 경찰 차벽으로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법원 출입구에도 수백 명의 경찰이 배치돼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관들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광주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원 앞에서는 5.18 피해자 단체들이 마이크를 들고 전 씨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 최대 수혜자 전두환을 적법하게 재판하라. 5.18 피해자 단체 측은 전 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사실 형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주요한 뉴스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되게 슬프고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고 조비우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5.18 당시 군부 가담자들의 양심 고백을 요청했습니다.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정말로 그 무거웠던 양심을 털고 이제는 양심 고백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전 씨 측에 유리하게 증언한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 씨는 지난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18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전두환 씨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광주 시민과 우리 5.18 단체들이 용서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전 씨를 본 시민들은 재판부를 향해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또다시 백신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예정됐던 모더나 백신이 절반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정부는 백신 접종 간격을 더 늘리는 땜질식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정부가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무총리 발언 열흘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다시 터진 모더나 리스크입니다. 지난달 공급 지연 통보에 이어 이번에는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더나 백신 400만 회분 이상 도입이 연기되면서 이번 달 예정 물량의 5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모더나는 물론 화이자까지 2차 접종 간격을 2주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들과 교직원 등을 빼면 50대 이하 접종 대상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시간을 벌어 추석 전 1차 접종 70% 완료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늘어난 접종 간격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도 그만큼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곳곳에서 8주 뒤에 접종을 받으라고 통보받는 등 현장에선 벌써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잠시 뒤 8시부터는 50대 미만 약 1,600만 명에 대한 백신 예약이 시작됩니다. 예약 때마다 문제가 됐던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10부제로 진행이 돼서 오늘은 생일이 9로 끝나는 분들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유한울 기자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약은 생일이 9로 끝나는 사람 대상입니다. 저녁 8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날짜 끝자리와 생일 마지막 숫자가 같은 날 예약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18일까지 50대 미만 예약이 진행됩니다. 이때를 놓쳤다면 19일부터 추가 예약도 가능합니다. 대리 예약은 안 됩니다. 예약을 하려면 본인 인증부터 해야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앱의 혼잡도도 실시간 신호등으로 보여주니까 원활한 것을 골라 쓰면 됩니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이면 예약이 집중되는 저녁 8시를 피하고 9시 이후부터 이용하시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마친 뒤에는 원하는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해 예약하면 됩니다. 예약을 바꾸고 싶다면 본인 예약이 가능한 날짜에 가능합니다.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동적인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접종 일정 또는 백신 종류가 변경될 수 있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소상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이미 접종을 예약한 사람도 자녀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새로 나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492명입니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에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인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숫자가 29명입니다. 지난 3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종사자 17명의 가족들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노량진 시장은 층별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벌어진 건 1층에 있는 선어, 그러니까 숙성 생선 점포와 지하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선어 매장이 이곳에 200곳 정도가 되는데 이 중 70곳가량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 상인들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보니 주말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단골이 많다는 횟집 가봤는데요. 손님 3팀 매출 22만 원 정도 어제 올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난달 4단계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당들 20여 곳이 열흘 동안 휴업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관리하는 수협은 임대료도 낮춰줬었고요. 그런데 문을 다시 열자마자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분간 다 같이 문 닫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상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첫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검사는 다 받았다는 거죠? 예, 시장 종사자 2,500여 명이 지난주 검사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받은 거고요. 오늘부터는 재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백신 접종률이 70% 정도 되는 걸로 수협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접종을 마저 독려하고 코로나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오늘 전국의 확진자 수는 일요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계속 1,200명에서 1,300명대였는데 오늘 1,492명을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도 40%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가운데는 부산이 12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일 100명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부산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방역 조치 완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을 높여 나가야만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며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 목표를 앞당겨서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휴가철에 잇따르는 물놀이 사고 중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대체로 얕아 보이는 곳들이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119 구조대와 함께 사고 현장 물 밑을 들여다보니 경사도 가파르고 수심도 깊고 곳곳이 위험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계곡 바위에 노란 곡화가 놓여 있습니다. 웅덩이 주변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보름 전 친구들과 이곳을 찾은 고등학생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곳 부산 대천천은 2016년 국민안전처가 정한 물놀이 안전명소입니다. 그래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 사람이 조금만 미끄러져도 다치더라고.
사고가 난 계곡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기엔 수심이 얕아 보입니다. 실제 물밑은 어떤지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물속을 보니 바닥 경사가 가파릅니다. 바위 사이사이 땅이 푹 꺼진 탓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키가 큰 성인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를 부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곡이 있기도 많고 절벽 형식으로 이루어진 데가 많습니다. 2m가 넘는 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는 안전요원 14명을 두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대충천이 한 2km 되는데 계곡 구조가 S자로 구불구불하고 큰 바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잘 안 됩니다. 특히 계곡 상황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울산 베넷골 산장 앞에선 40대 A씨가 폭포 아래 수심 2m 웅덩이에 빠져 숨졌습니다. 2달 전 경북 상주 장각폭포에선 18살 비군이 물에 떠내려가는 수박을 건지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위험한 물놀이 장소에는 그래서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계곡과 하천에 있는 안전요원 상당수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 없이 3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건데 이게 2달만 일하는 거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잘 지원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추적보도 훅 배승주 기자입니다. 남자아이가 들것에 의해 구조됩니다. 또 다른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괜찮아? 물 많이 먹은 것 같아? 지난달 12일 경남 함안군 광려천에서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이동근 씨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장마 때 내린 비의 영향으로 수심 2m까지 불어난 겁니다. 수영 경력 12년 차인 이 씨조차 아이 3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3명째 할 때는 저도 이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힘들다. 이러다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광려천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 물놀이 장소입니다. 여기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좋아해. 올해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은 마을 주민 64살 A씨입니다. 홈에서 추천을 했는 거예요. 홈에서 이제 공공 연락을 한 2년 하다가 뒷자리가 통하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다른데 수입해가지고. 사고 당시 500m 하류 다른 물놀이 장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사고를 나거든요. 그러면 알 수가 없지. 그런데 A씨는 수상인명구조 자격증도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등 3시간 교육을 받고 배치됐습니다. 자격증 어쩌려면 힘들 다음에는 나름대로 제에게 짜겠습니까? 또 로프가 생겨야 로프 끈질하게요. 그래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경남 김해시안 계곡입니다. 이곳에도 물놀이 안전요원 2명이 배치됐는데 2명 모두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나이가 78살인 B씨입니다. 없지만도 오랫동안 여기 공원에 여기 일로 많이 했거든. 그럼 또 이것도 제가 3번 차거든. B씨 역시 소방서에서 3시간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됐다고 말합니다. 실습할 때 소방관이 직접 실습하는 걸.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함안군 여항면 한 계곡에도 78살 주민이 물놀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창원과 창녕에선 비슷한 나이대인 75살 주민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됐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은 7월과 8월 2달만 일하는 단기 일자리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군단위에서 2달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공고 채용을 그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시는 이장님이라든지 아시는 분들이 좀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임시 방편으로 주민을 배치하다 보니 제대로 된 자격자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경남의 경우 안전요원 313명 중 31명만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만 있는 겁니다. 전국의 다른 하천이나 계곡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부산 도심 계곡에선 고교생이, 지난해 창원 진전천에선 초등학생이 안전요원이 배치됐는데도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람은 158명입니다.
이 중 하천과 계곡 등 내수면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안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도쿄올림픽이 17일간의 여정을 끝냈습니다. 선수들은 빛났고 스포츠 정신은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며 꺼냈던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라는 질문엔 어느 누구도 답을 못 찾고 말았습니다. 올림픽 이후는 더 걱정입니다. 일본 내 확진자는 올림픽 전에 3배가 됐습니다. 쏟아부은 예산은 적게는 32조, 많게는 41조 원까지 추산됩니다. 도쿄에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여기에 모두 다 함께라는 구호를 새로 추가했던 도쿄올림픽. 그러나 17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하는 폐회식에도 도쿄에선 여전히 올림픽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축복하고 환영하는 올림픽을 기대했지만 일본은 폐막과 함께 더 큰 걱정을 떠안게 됐습니다. 개회식이 열린 지난달 23일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4,225명이었지만 폐회식 당일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14,472명으로 3.4배가 됐습니다. 감염병의 확산도 모자라 올림픽이 남긴 금전적 손실도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도쿄올림픽 비용은 약 32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5년 전 리우올림픽의 2배 수준이고 동아기 올림픽을 통틀어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 주간포스트는 올림픽 비용이 4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대회가 1년 연기되면서 당초 일본이 계획했던 비용의 약 3배를 쓰게 됐는데 대회가 무관중으로 치러지면서 9,500억 원 정도의 입장 수입마저 날아갔고 적자폭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잠깐의 축제가 끝나고 감염병 확산에 엄청난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일본에선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스가 정권 지지율은 28%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더 내려앉았습니다. 외국 언론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금메달을 딴 선수조차 집에 빨리 가기를 원했을 만큼 걱정이 큰 대회였다며 시작도 끝도 이상했다고 썼고 AP통신은 가장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대회였다고 평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이번 올림픽이 더 시끄러웠던 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인 우길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클라이밍 경기장에 우길기 모양의 암벽을 버젓이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길기 사용 금지 약속을 IOC에서 받았다고 설명해 왔는데 오늘 도쿄 조직위는 전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도쿄에서 최하은 기자입니다. 올림픽 막바지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엔 전범기인 우길기 모양의 암벽이 설치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설가로 나선 김자인 선수는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은 처음엔 우길기 문양이라고 설명했다가 논란이 되자 그냥 태양을 상징한 설치물이라고 수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암벽을 우길기 문양이라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며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회 성과 중 하나로 더 이상 올림픽 무대에서 우길기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IOC로부터 앞으로는 우길기를 경기장이나 베뉴에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서로 정확하게 이것은 규제 대상이다라는 것을. 그러나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토 사무총장은 IOC의 우길기 금지는 사실이 아니라며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IOC가 한국 측에도 통보했다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우길기가 전통 문양이라고 말하지만 아시아인들에겐 제국주의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길기는 평화와 화합을 내세우는 올림픽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본은 패럴림픽 메달에도 우길기와 비슷한 문양을 그려 넣었는데 일본 전통의 부채살 모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도마의 신이고 또 한 명은 원조 도마의 신입니다. 그리고 딸과 아버지입니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여서정 선수 그리고 여서정의 아빠로 더 유명한 여홍철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뉴스 스튜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예. 떨리나요? 저는 괜찮으세요? 네. 여홍철 교수는 좀 떨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긴장이 되는데. 아, 예. 자,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돌아온 지가 며칠 됐죠?
지금 한 6일 정도 됐어요. 6일이요? 네. 아, 저는 그 떨리는 순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6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제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랑 감사했던 분들한테 인사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예. 출발선에 서면 무척 떨릴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런데 그 아주 짧은 4초간의 시간 동안 이걸 해낸다고 해서 우리가 4초의 마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까가 늘 궁금하거든요. 시작 전에.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웃는 연습도 했었고 예. 그게 좀 버릇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서다 보니까 오늘 이 생방송은 별로 안 떨리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중계방송에서 해설하시는 모습 자세히 봤거든요. 네. 아우, 열광하시던데 네. 그때 그 느낌, 그 네. 순간의 감정 이런 거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올림픽 때 메달 땄던 그 기분보다 그 감정이 서정이가 메달 땄을 때가 더 배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서정이 아빠라고 새로운 별칭이 생겼는데 네. 좋으시죠? 아, 좋습니다. 예. 자, 저희가 과거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질이 조금 좋진 않은데 자, 저렇게 점프를 잘하네요. 저게 몇 살 때죠? 저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2학년 때요. 그러면 거의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저렇게 잘 뛰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고, 네, 금방 네. 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네, 접니다. 그렇죠.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좀 타고났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나요? 위에 언니도 있거든요. 근데 체주장에서 이렇게 서정이하고 언니 이렇게 노는 걸 보면 훨씬 더 서정이가 운동신경이 있었다는 걸 그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램펄린에서 그 공중돌기 시키는데 언니는 좀 겁을 내서 못 하는데 서정이는 곧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니보다는 서정이가 훨씬 더 운동신경이 있구나라는 그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빠에게 물려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건 아닌가. 조금 전 나온 영상은 몇 살 때인가요? 저것도 2학년. 2학년 때. 예. 마찬가지 2학년 때요. 예. 이건 2학년 때면 지금 2학년 때. 1학년 때 시작을 한 거죠. 아니, 2학년 때.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저게 운동 시작하고 한 2주? 정도 2주 만에 하고 저렇게 뛰나요? 나갔던 거. 네, 역시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인데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메달을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네, 저 사진인데 저것도 2학년 때인가요? 아니요, 저건 이제 3학년 때. 네, 1년 지나서 메달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6개고. 6개. 저 때는 모든 종목을 다 땄었. 모든 종목을 석권을 했군요. 네, 저 때가 그 저학년 꿈나무 대회 그 대회 때거든요. 네. 서정이가 그 전 종목에서 메달을 다 땄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그 사전에 질문을 몇 개 드리면서 예전에 뭐 연습했던 영상이나 이렇게 좀 촬영한 사진들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받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으신다면서요? 일단 체주장을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예. 왜냐면 지도자들이 뭐 후배 아니면 제자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들어가면 되게 부담을 좀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도자분들이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걸 또 이게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기 체주장 자체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또 오면 또 일주일 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쉴 공간을 좀 만들어 주려고 체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랬군요. 아버지가 큰 버팀목이 됐죠? 네, 부모님이 큰 버팀목이 됐었어요. 예. 아버지에게는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일단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좀 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때 아빠가 이제
이제 옆에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자신감도 많이 불어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쓴 일기가 나중에 화제된 거 알고 있나요? 네. 예. 왜 아버지에게 메달을 걸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나요? 저 때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은데 이제 아빠가 금메달을 못 땄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빠 대신 따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예. 따님이 메달을 따서 목에 걸어줬잖아요. 네. 아, 그 기분은 뭐 제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예, 뭉클하죠. 네, 왜냐하면 저 그 메달이 제가 땄던 올림픽 메달보다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 이번 올림픽에서 성공한 기술 있잖아요. 여서정이라는 기술. 도마 기술 중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완성이 된 거죠? 처음 시작한 거는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연습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예. 계속 꾸준히 연습한 건 한 1, 2년?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 2년 안에 만들어진 기술. 그쵸. 네. 그때도 도움을 안 주셨나요? 아니요. 서정이가 그 궁금하면 저한테 가끔 이야기를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마를 짚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제가 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하고 싶어도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참으시는군요. 네, 계속 참고 있다가 그것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어보면 대답을 네, 해주는 네, 방식으로. 맞습니다. 네. 자, 그 남자 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지한 선수가 네. 여투 기술 성공을 했는데 네. 그거 보면서도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투 기술을 처음 발표할 때가 그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 그때 예.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한 지금 26년이 흐르는데도 제 기술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그게 제 생각에는 참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아직까지도 내 기술이 좀 먹히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원조 도마의 신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4초의 마법이라는 게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기승전결이 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보면서도 어떻게 저 짧은 시간 안에 저걸 다 만들어낼까가 신기하던데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도마의 매력은 뭘까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종목이잖아요. 다른 예. 종목들에 비해. 그래서 되게 긴장감도 넘치고 어떻게 봤을 때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짧은 시간에 그 기술과 그 마무리까지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훈련하세요? 하루에 많으면 8시간 하고 8시간이요. 네, 한 7, 8시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영웅철 선수도 그 정도 하셨나요? 네. 체조 선수들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자는 4종목, 남자는 6종목이다 보니까 그 훈련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다른 종목보다. 예. 그러면 그 원조 도마의 신이 보는 딸이자 후배죠. 나보다 낫다? 혹은 나하고 좀 비슷하다? 전 저보다 낫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서정이 나이 때 제가 이런 기술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투나 여원을 개발할 때도 다 대학교 올라가서 졸업해서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서정이는 뭐 고등학교 때 이미 그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보다 낫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버지가 세계 최고인데 그 아버지의 그 기록과 그 아성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예. 그래도 아빠가 워낙 대단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빠를 닮고 싶다는 생각은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기회가 이제 충분히 많고 시간도 많잖아요. 앞으로 목표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세계선수권도 남았고 이제 다음 연도 아시안 게임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훈련할 계획이. 네. 마지막으로 딸에게 네. 이런 조언들. 왜냐하면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뭐 얘기 안 해주신다면서요? 네. 일단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 최초 메달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서정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또 부상 없이 자기 목표를 이루기까지 좀 노력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서정 선수 인스타그램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올림픽 전에도 이제 진짜 많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일일이 답은 못 해드리는데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위로도 되고 그랬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또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할 겁니다. 세계 최초의 부녀 메달리스트 여서정 선수 그리고 여홍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녀김밥의 특정 매장에서 김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또 다른 김밥 프랜차이즈점에서도 8명의 식중독 환자가 나와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8살 안모양은 지난주 분당의 한 마녀김밥 매장에서 김밥을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닷새 동안 입원하고 오늘에서야 겨우 퇴원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허리를 못 펴고 침대까지 그냥 기어서 갔어요. 같은 지점에서 역시 김밥을 먹은 40대 최모 씨는 신장 기능이 손상됐다며 병원에서 투석 권유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탈수가 너무 심하고 심장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 다음 날이라도 투석을 바로 해야 되는 수치라고. 식중독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취업 시험까지 포기한 피해자도 생겼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당연히 봤어야 되는 시험인데 식중독인데 당연히 못 보죠. 이들은 결국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100명을 목표로 피해자를 더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참여 의사 밝히신 분들은 한 70여 명에서 80명 정도 피해가 더 크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피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다른 식당들도 이걸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마녀김밥은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피해 보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 또 다른 김밥 전문 매장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말 특정 매장 한 곳에서 식중독 환자 8명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겁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JTBC에 사건을 알게 된 즉시 김밥 판매를 멈췄고 위생 점검을 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비틀대다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수상하게 여긴 뒷차가 따라 붙었는데 여기에는 경찰서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잡고 보니 역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비틀댑니다. 터널을 빠져나와도 똑바로 달리질 못합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뒷차가 따라붙습니다. 마침 신호가 걸렸고 뒤차에서 경찰이 내립니다. 창문 내리라고 두드려도 말을 안 듣자 다른 경찰 한 명이 또 내려 조수석 창을 두드립니다. 조수석 창문을 두드린 사람은 경남 양산경찰서 정성학 서장입니다. 다른 일을 보러 가다가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따라 붙은 겁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내리라는 말을 무시하고 차가 출발해버립니다. 바로 뒤쫓자 속도를 높이고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도망갑니다. 경남 양산을 넘어 부산까지 10km를 내리 달아났습니다. 기장서 112에 신속히 공조 요청하시고 계속 따라붙으면서 도주 방향을 전파할 테니까. 순찰차가 오자 그제야 차를 멈춥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골프 치고 나서 점심 먹으며 면허가 취소될 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낮이었고 더 큰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계속 따라간 것이고. 정 서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음주 차량을 신속히 검거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24년 만에 미제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공범 가운데 한 명이 살인범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자백을 받아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고등학교 주변입니다. 조용한 마을 곳곳에서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1997년 초 서울에서 사라진 28살 여성의 소식 때문입니다. 24년 만에 들려온 소식은 그녀가 살해됐다는 얘기였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당시 남자친구 23살 A씨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공범 중 한 명이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다는 제보 한 통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서 투사 단서에서는 그 이름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계속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가출한 여성.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보니 공소시효는 끝나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내줬고 강제 수사를 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인 사실을 들켜 싸우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고향 후배 2명과 여자친구를 차에 태웠고 익산나들목 부근에 세우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옆으로 3발짝 정도 걸어간 뒤에 바로 옆에 있는 웅덩이에 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 군데군데 파낸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찰이 이곳을 파본 건 범인이 당시에 이 오른쪽에 있는 벽돌집을 봤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26살 먹었거든요. 그때 돌잔치를 했어요, 집이. 경찰이 이 일대를 6차례나 팠지만 유골은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휴대전화 내역 등 사라진 여성의 생활 기록이 전혀 없었는데도 경찰이 이를 의심하고 수사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JTBC 정유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형 한인 마켓에서 마스크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어긴 손님이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과 다른 손님들이 힘을 합쳐서 강하게 대응했고 결국 이 손님은 매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마켓 매니저가 한 백인 남성에게 주의를 줍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했더니 이 남성이 되레 직원을 위협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옆에서 장을 보던 손님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부분 한인 여성들입니다. 화가 난 이 남성이 항의하는 여성들에게 다가가자 매니저가 재빨리 가로막습니다. Don't get on my customer. Don't touch me. My customer. 다른 한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니저가 자신을 공격했다며 변명하는 남성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따끔하게 충고하는가 하면 손에 팔을 들고 있던 할머니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 규정상 마스크를 써야만 마켓에 입장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아 벌어진 실랑이는 약 30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결국 남성은 매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한 이용자는 아줌마들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이 남성은 이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대항할지 몰랐을 것이라고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기름값에 이어서 이번엔 대표적인 서민 연료로 꼽히는 LPG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LPG를 쓰는 택시기사와 식당 주인들에게는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에어컨 켜고 이러니까 가스비 올랐지. 하루 종일 댕기면은 남는 것도 별로 없어. 손님도 없는 상태에서 LPG 값만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어느 날은 그냥 경비 지하고도 가스값도 안 낼 때가 있어요. 가스값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액화 석유가스, LPG 가격은 이달 들어서만 80원, 8%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LPG 값이 오른 건 일단 국제유가 때문입니다. LPG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1년 전 배럴당 40달러 선이던 중동산 두바이유가 최근 70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러자 아시아 LPG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사우디 석유업체 아람코는 이번 달에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는 한 달 늦게 국내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LPG 값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국가 간 물류 수요가 살아나면서 해상 운임이 크게 뛴 영향도 있습니다. LPG를 배로 들여오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글로벌 운임 지표인 상하이 운임 지수는 지난주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LPG를 운반하는 두바이 노선 운임은 1년 전과 비교해 4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 점도 부담입니다. 5월에는 달러당 1,100원 선에 그쳤지만 최근 1,140원대가 돼 수입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집과 식당을 합쳐 LPG를 쓰는 곳은 전국에 420만 가구, LPG 차량은 196만 대입니다. 겨울까지 LPG 값이 고공행진을 하면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LPG 업계는 서민 경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소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뉴스티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다들 어디에입니다. 오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인데요. 송영길 대표만 보이고 나머지 자리는 보시다시피 텅텅 비었습니다. 오늘이 송 대표 취임 100일인데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고 케이크 들어오는 깜짝 파티를 준비한 건가 싶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송 대표 목이 탄지 물을 마십니다. 다른 참석자들 단체 보이콧이라도 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보이콧은 아니었고요. 이미 당 지도부들 모두 회의에 참석했는데 바로 가상공간 메타버스 회의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송 대표만 평소처럼 회의실에 나왔고 나머지는 개인 사무실에서 가상공간 회의실에 참석한 겁니다. 오늘 최고위가 열리는 이곳 메타폴리스 20층에 마련된 민주당의 사무공간입니다. 20층이요? 잠깐만요. 실제 민주당 당사 빌딩은 10층까지밖에 없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메타버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가상공간에서의 회의라는 새로운 시도였던 만큼 다소 어색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먼저 출석 체크를 합니다. 송영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가상현실에 있는데 진짜 현실에서 이렇게 일어서서 꾸벅까지 인사할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그래서 사회자도 서로를 의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직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인지 회의 시간에 제때 참석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성박 최고위원님 나오셨나요? 예,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반대로 일찌감치 참석한 최고위원은요, 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전력도 많이 먹네요. 그래서 이게 연결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됐다고 그래갖고 중간에 이제 저장해놓은 배터리가 다 될 정도로 이게 용량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도 이런 메타버스 회의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이렇게 마스크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코로나 감염 걱정 없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회의, 다른 야당에서도 해왔던 방식이긴 합니다. 물론 가상공간이라는 점에서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러면 이참에 평소에 직접 만나는 건 잘 하지 못했던, 예를 들자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이는 여야정, 저희가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라도 자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 서부에 이어서 이번엔 유럽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한 섬에서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배를 타고 대피했고 지구 종말의 날 같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양손에 짐을 챙겨든 사람들이 서둘러 배에 오릅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로 배는 금세 북적입니다.
섬은 새빨간 화염에 휩싸였고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하늘도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테네 북부 에비아 섬에서 일주일 가까이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주민과 관광객 2천여 명이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Like in the horror movie. This is not the movie. This is our real life. This is horror that we live for the last 1 week, almost 1 week. 수도 아테네도 숲과 마을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런 모습을 마치 지구 종말의 날 같다고 했습니다. 30 χρόνια φτιάχναμε αυτή την περιουσία εδώ πέρα. Πώς εγώ θα την ξαναφτιάξω μέσα σε πότε. Δηλαδή η Βαριμπόπη και σε επέκταση η Πάρνηθα είναι ο πνεύμονας ζωής της Αθήνας. 불을 진압하던 소방관 등 2명이 숨졌고 20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불은 올림픽 발상지인 펠로폰네소스 반도 올림피아 경기장 유적 인근까지 번졌다 가까스로 진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간 그리스에선 최소 5만 6천 헥타르, 축구장 7만 8천여 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은 방화나 번개 탓이란 분석도 있지만 최악의 폭염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변국에서도 소방관을 급파했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터키도 열흘 넘게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알바니아 등 남부 유럽 곳곳이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회사 직원의 성폭행 피해를 덮으려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면서 회장이 사과했고 가해자는 해고됐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식당 한복판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며 전단지를 돌렸고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성이 회사에 보낸 호소문도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말 상사가 룸사롱에서 진안시 유통업체 간부를 접대하도록 시켰는데 이 간부가 술에 취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就是在酒桌上正常喝酒，中间肯定有接触的过程，就是有搂抱的过程。 게다가 그날 밤 직장 상사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강제 성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 이들을 해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간부들은 여직원이 주도한 것이라며 경찰에 발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용 알리바바 회장은 뒤늦게 사건을 접한 뒤 충격과 분노, 수치심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결국 알리바바는 성폭행 가해자 1명을 해고했고 인사 최고 책임자 등 임원들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마윈의 중국 금융당국 비판 이후 3조 원대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은 알리바바는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 올림픽을 치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들이 그들만의 종목으로 그들만의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Through the hatch seals without touching the ball with anything other than their breath. Oh, wow, did that move. Oh my goodness, this has never been seen before. It's incredible. 뉴스룸은 7월 6일 박형준 1조 원대 창업펀드 공약 MOU 요즈마그룹 추적이라는 기사에서 요즈마그룹이 주소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체가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현재 요즈마그룹은 이스라엘 실리콘밸리 라마트 간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뉴스룸이 보도한 요즈마그룹의 이스라엘 주소와 전화번호는 예전 것이었으며 방송 시 JTBC 취재진이 방문한 사무실 간판이 요즈마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요즈마라고 방송됐고 홍콩 법인은 싱가포르로 이전하여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요즈마그룹 이갈 에를리히 회장의 투자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하여 영업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요즈마 측은 예정된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한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각국의 혁신 기술과 벤처 기업을 연결해
벤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전해왔습니다. 네,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 동안 5에서 40mm, 제주도는 5mm로 예상됩니다. 강한 소나기도 이어져서 경남 내륙은 70mm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